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쓰러지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며느리가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을 믿고 제 모든 것을 맡긴 채 잠시 집을 비웠죠. 하지만 그게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빼앗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수진,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고 여기 수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사는 이 영통구 아파트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남편과 함께 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셋을 다 키워냈으니 집안 구석구석 제 손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죠. 이제는 다들 커서 제 품을 떠났고 듬직하던 남편마저 몇 해 전 제 곁을 떠나면서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지키고 있네요. 그래도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일이면 북적북적 찾아오니 그 맛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적어도 큰아들 강훈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마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준비를 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거예요. 저는 늘 그렇듯 수원 화서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어요. 화서문 근처에 있는 그 오래된 시장은 제 젊은 시절부터 단골이었거든요.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 구수한 기름 냄새, 여기저기서 어머니, 이거 한번 맛봐요. 하며 정을 나누는 목소리들, 그런 활기찬 분위기 속에 있으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나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요.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더군요. 예전에는 남편이 곁에서 짐을 들어주고 강훈이가 어렸을 땐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신기한 듯 시장 구경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 혼자였어요. 전 부칠 거, 나물 무칠 거, 탕국 끓일 거, 혼잣말로 장볼 목록을 되뇌는데 그 목소리가 왁자지껄한 시장 소음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 괜히 서글퍼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원의 풍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골목길과 새로 들어선 높은 아파트들이 뒤섞인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던 옛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요즘 세대 자식들 사이의 간극처럼 말이에요. 버스가 영통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저는 애써 쓸쓸한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엄마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곧 큰아들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했거든요. 강훈이는 제 첫 자식이자 제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속을 잘 내비치지 않는 아이였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하나는 누구보다 강했죠.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 대학 등록금이며 결혼 자금까지 묵묵히 보태주던 속 깊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최미영이라는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미영이는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자기는 성격이 솔직해서 마음에 없는 말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괜찮게 들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이 확실하니까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보다야 낫지 오히려 솔직해서 오해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그날 저녁도 그랬어요. 저는 아들 부부가 좋아하던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모처럼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하니 아침부터 부지런을 떤 참이었죠. 그런데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영이가 시금치 나물을 한 젓가락 맛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워낙 솔직해서 그러는데요. 이 나물은 제 입맛엔 좀 짜네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짤 수도 있죠. 하지만 수많은 반찬 중에 콕 집어 지적하는 그 말투가 꼭 제 정성을 타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애써 웃으며 아이고, 그랬니? 내가 손이 좀 컸나 보구나 하고 넘기려는데 옆에 있던 강훈이가 거들더군요. 미영이가 원래 싱겁게 먹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미영이 입맛에 맞춰서
좀 신경 써주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말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어요. 신경 써달라니. 마치 제가 며느리의 식성을 배려하지 않는 무심한 시어머니라도 된 것 같았죠. 한평생 자식들 입맛에 맞춰 밥상을 차려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하고 밥을 입으로 넘겼지만 그날 저녁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솔직함을 앞세운 미영이의 지적은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음식 투정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는 점점 넓어졌죠.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내오고 아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훈이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미영이는 줄곧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이 궁금했지만 섣불리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사용하는 말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거든요. 인친이니 플렉스니 하는 말들. 저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렸죠. 한참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미영이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 친구는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호텔 가서 호캉스라는 거 했대요. 사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호캉스가 뭔지 몰라 그저 그래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미영이는 저를 답답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거 정말 비효율적이고 부담스러워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다 모여서 고생해요. 각자 편하게 쉬는 게 최고죠. 그 말은 마치 제가 애써 준비하고 기다리는 명절이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화서시장에서 느꼈던 그 쓸쓸함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죠.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강훈이가 또다시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더군요. 요즘 세대는 다 그래요.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 그 말처럼 편리하고도 잔인한 말이 또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면 제 평생의 가치관과 노력은 전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죠. 밤이 깊어 아들 부부가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잠든 그들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문득 강훈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 제가 식당 일을 나가던 시절이었죠. 어린 강훈이는 학교만 다녀오면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그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한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렇게 속 깊던 아들이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린 게 결혼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분명 변하고 있었죠. 아내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고 엄마의 마음은 구시대의 겉으로 치부해버리는 낯선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큰아들 부부의 방문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방문 예고는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 깊은 허탈감과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져서 저는 차가운 물만 연거푸 들이켰어요.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서운 일이야. 왜 없었겠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남편 사업이 휘청거릴 때, 밤길이 무서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다가오는 명절이,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이 두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밤, 큰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로 제 마음속엔 그 이상한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추석날 아침의 뜨레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처럼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 결국 남편의 생신이 먼저 다가왔어요. 시동생네 식구들까지 다 같이 모여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죠. 장소는 수원 왕갈비로 유명한 저희 가족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던 그 식당이었어요. 떠들썩하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라면 혹시라도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희망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굳은 표정의 미영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더군요. 시끌벅적한 식당 안, 모두가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는데도 그 아이는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오직 그 네모난 화면 속 세상에만 존재하는 사람처럼요.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점잖게 한마디 건넸어요. 세아가 일하는 게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얼굴에 웃음이 없네. 보통의 며느리라면 아니에요. 아버님 하며 멋쩍게라도 웃었을 텐데 미영이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꾸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모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하네요. 순간 식탁의 모든 대화가 뚝 끊겼어요. 숯불 위에서 갈비 익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들려왔죠. 아주버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해지고 남편은 헛기침만 해댔어요. 제가 황급히 애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싸늘한 분위기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어요. 진짜 사건은 그 뒤에 터졌어요. 모두가 어색하게 식사를 이어가던 중이었죠. 제가 집에서 담가온 나박김치를 한 그릇 떠주자 미영이는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작정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 솔직하게라는 말이 이제는 저에게 공포의 주문처럼 들렸어요. 왜 항상 어딜 가나 음식은 거기서 거기인 걸까요? 명절 때도 이 음식, 생신 때도 이 음식. 솔직히 이제 좀 질려요.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새롭고 다양한 음식을 해주시거든요. 분위기도 자유롭고요.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솔직한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친정에 가면 제가 손님 대접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한데 솔직히 시댁은 교도소 같아요. 몸만 피곤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요. 교도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피곤하고 숨막히는 감옥일 뿐이었다니. 친척들 앞에서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죠.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경악하고 있는 그때 제 아들 강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으로 아들이 아내를 말려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미영이가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겁니다.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들은 저와 친척들을 예민한 사람으로 아내의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며 또다시 아내의 편에 섰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어요. 계절은 바뀌어 차디찬 겨울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도 시린 바람만 횡하니 불었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길도 꽁꽁 얼어붙었어요. 팔달구의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다 살얼음이 낀 보도블록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끔찍한 통증과 함께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죠. 고관절 골절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슬기는 울면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날부터 두 아이의 고생이 시작됐죠.
교대로 회사를 쉬어가며 제 병간호를 하고 퇴원 후에는 집안일이며 재활병원 통원까지 도맡았어요. 수원의 한 재활병원에 다녔는데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그 먼 거리를 혼자 다닐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 강훈이와 며느리 미영이는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죠. 슬기가 가족단체 카톡방에 엄마 오늘 수술 잘 끝났어요 라고 올려도, 물리치료 잘 받고 오셨어요 라고 사진을 찍어 올려도 그들 부부의 이름 옆에 있던 숫자 1만 조용히 사라질 뿐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의 SNS에 겨울엔 역시 따뜻한 나라로 휴가 계획 코타키나발루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슬기는 제 앞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우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죠.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던 아들의 핑계가 얼마나 허울뿐인 거짓말이었는지 확인 사살을 당한 셈이었으니까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힘겹게 참석한 설날 가족 모임에서 저는 제 아들 내외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어야 했어요. 오랜만에 저를 본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은커녕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니, 늙으면 뼈도 약해진다는데 집에만 계시지 그랬어요. 괜히 싸돌아다니셔서 건강 관리 못한다는 소리나 들으시고. 그 말에 조용히 과일을 깎던 딸 슬기가 들고 있던 과도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엄마가 놀러 다니다 다치셨어요? 누가 병문안 한 번 안 와서, 누가 전화 한 통 안 해서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딸의 폭발에 미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틀린 말했어?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하는 거 당연하잖아. 둘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상황은 험악해졌어요. 그때 방에서 나온 강훈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 소란을 피워야겠어? 강훈이는 동생들을 나무라고 있었어요. 원인을 제공한 아내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엄마를 위해 화를 내는 동생들을 꾸짖고 있었던 거죠. 아픈 사람은 난데 정작 내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든 동생들이 잘못이라는 투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망함, 그리고 차갑고도 명징한 깨달음이었죠. 이제 끝이구나. 저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저 귀찮고 늙고 병든 짐일 뿐이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끄럽게 싸우는 자식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제 마음속에서 큰아들 이강훈은 그렇게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도 한순간이더군요. 큰아들 강훈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는 씁쓸한 위안이었죠. 진우와 슬기, 제 남은 두 아이들이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폭풍은 이제 지나갔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잠시의 평온조차 허락하지 않았나 봐요. 제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갈 무렵, 이번에는 평생 제 곁을 지켜주던 남편, 이병철 씨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인 줄 알았죠. 다소한 건망증인 줄 알았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거나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했던 말을 저녁에 또 묻고 어제 갔던 길을 오늘 헤매기 시작했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데리고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을 찾았어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진료실로 불렀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제 앞에 차트를 펼쳐놓고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기 알츠하이머라고요. 알츠하이머. 그 단어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평생 성실하고 총명했던 내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는 병에 걸렸다니. 병원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만 세게 깨물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남편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고 저는 그 시간을 힘겹게 따라가야 했죠. 진우와 슬기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빠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저를 도왔지만 저희 셋의 힘만으로는 점점 부쳐왔어요. 그렇게 절망이 짙어갈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큰아들 강훈이와 며느리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도 차가운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또 무슨 볼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제 앞에선 강훈이의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죠. 아들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 미영이의 행동이었죠. 늘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되신 거 다 저희가 속 썩여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부터라도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고생 안 하시게요. 퇴사. 그 한마디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아들의 눈물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픈 시아버지를 돌보겠다니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남편의 병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저는 그들의 사과를, 그들의 눈물을 믿고 싶었어요. 어미의 마음이란 그렇게 어리석고도 간절한 것이더군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영이는 정말 약속대로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휠체어에 태워 산책시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처음 며칠은 저도 미심쩍은 눈으로 지켜봤지만 미영이의 간병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는 치매 부모님 모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희 아버지 인걸요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저는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나쁘게만 봤다고 못된 시어머니였다고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자신의 효행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아주 능숙했어요. 어느 날 딸 슬기가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미영이의 SNS였어요. 거기에는 미영이가 남편의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는 사진, 공원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죠. 효도는 셀프, 치매 아버지, 마지막 사랑. 그 게시물들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함께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효부예요. 같은 칭찬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저 아이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저 아이는 온 세상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었구나. 슬기와 진우마저도 형수님, 다시 봤어. 정말 대단하다라며 칭찬 일색이었죠. 저는 이제 큰아들 내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만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자식들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셨으니 잠시 모든 걸 잊고 제주도로 힐링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였죠. 여행 경비는
삼남매가 똑같이 모아서 마련했다고요. 강훈이는 어머니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자신을 위해 쉬세요. 아버지는 저희, 특히 미영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아픈 남편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자식들의 성화는 대단했어요. 특히 저를 철석같이 믿게 된 진우와 슬기까지. 엄마, 형수님 보니까 정말 안심돼. 며칠이라도 푹 쉬고 오셔야 엄마도 기운 내서 아빠 돌보지라며 저를 설득했죠.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제 목숨처럼 돌볼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다녀오세요. 저는 결국 자식들의 등살에 못 이겨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공항까지 배웅 나온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아파트 이웃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박 여사님은 셔츠 든든한 맏아들하고 효부둬서 말년이 편하시겠네라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칭찬들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했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은 사실 편치 않았어요. 제주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온통 아픈 남편에게 가 있었죠. 매일같이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상태를 물었고 그때마다 미영이는 아버님, 식사도 잘하시고 잘 주무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라는 믿음직한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선물까지 한 보따리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나마 웃어주던 남편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마치 일주일이 아니라 10년은 늙어버린 사람 같았죠. 제가 여보 하고 외치며 달려갔지만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영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이 요즘 갑자기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봐요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남편의 상태는 그날 이후로 급격히 나빠졌고 제가 돌아온 지 며칠 만에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수원 연화장에서 치러진 장례식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저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강훈이와 미영이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며느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죠. 그저 기계적으로 조문객을 맞고 의무적으로 절을 할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 그 이상함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문제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터졌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모여 앉아 있는데 강훈이가 낯선 남자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우리 앞에 펼쳐놓았어요. 고 이병철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저와 진우, 슬기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변호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본인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의 70%를 장남 이강훈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그 눈물도, 그 희생도, 그 효심도 모두 이종이 한 장을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코끝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고 제 손은 딸 슬기가 꼭 잡고 있었죠. 아들 진우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방 안쪽에 서 있었고요. 유언장이 낭독되던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현실은
꿈이 아니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도둑맞았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재산,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큰아들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인내 깊은 무력감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진우와 슬기는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엄마,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우는 억울함에 주먹을 떨었고 슬기는 눈물을 훔치며 제게 힘을 내라고 말했죠. 두 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은 두 자식을 위해서라도 저는 싸워야만 했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는 남편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뿐이었죠. 의사소견서에는 남편이 법률 행위를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말이에요. 재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의 법정은 차갑고 낯설었어요. 피고석에 앉아있는 강훈이와 미영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오히려 우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기까지 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우리 변호사는 남편의 병력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언장이 무효임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는 교활했어요. 그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명료한 순간 류시디 인터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며 유언장은 바로 그 명료한 순간에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들은 증거라며 유언장에 찍힌 남편의 인감과 필적 감정 결과까지 내밀었어요. 물론 그건 남편의 것이 맞았죠. 하지만 그게 제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우리에겐 없었어요.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법정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측의 주장은 정황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뒤집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강훈이와 미영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조소 띤 미소, 그건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패배자를 향한 경멸과 조롱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쓰러질 뻔한 것을 진우와 슬기가 겨우 부축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 스스로를 가뒀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진우와 슬기는 매일같이 제 방문 앞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 제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죠. 그렇게 몇 주가 패인처럼 흘러갔어요. 어느 날 오후 먼지 쌓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보다가 문득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원통해할까. 저를 걱정하는 남은 두 자식에게도 못할 짓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생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죠. 남편의 손때 묻은 책들, 낡은 만년필, 빛바랜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낡은 폴더폰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휴대폰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거실로 나왔어요. 마침 저를 보러 온 진우와 슬기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았죠. 엄마, 그게 뭐예요? 아빠 옛날 휴대폰이네. 진우의 말에 슬기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엄마 잘 지켜줘야 한다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딸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어요. 진우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엄마, 제가 이거 충전기 찾아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며 분주하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오래된 충전기를 찾아 먼지를 닦고 콘센트에 꽂았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방전된 지 너무 오래된 탓이었어요. 우리는 마치 기도를 하듯 그 작은 휴대폰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작은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며 익숙한 통신사 로고가 떠올랐어요. 우리 셋은 동시에 짧은 환호성을 질렀죠. 진우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며 함께 메뉴를 눌러보았어요. 사진첩도 메시지함도 텅 비어 있었죠.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때 제 눈에 녹음이라는 폴더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죠. 가장 마지막 날짜의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익숙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강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남편의 희미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건 못한다. 내 엄마한테 이럴 순 없어. 그리고 뒤이어 날카로운 미영이의 목소리가 꽂혔어요. 아버님, 고집 그만 부리세요. 저희가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저와 진우, 슬기는 숨도 쉬지 못하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어요.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죠.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엄마 돌아올 때까지 밥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해진 이유. 제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토록 수척해져 있던 이유.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제 남편을 굶겼던 거예요. 이 유언장 하나를 위해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지옥의 불길보다도 뜨거운 분노였고 강철보다도 차가운 결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그러나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죠. 진우야, 이 파일들 전부 컴퓨터로 옮겨서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놔라. 혹시 모르니 USB에도 담고 이메일로도 보내놓고. 그리고 딸을 향해 말했어요. 슬기야, 아는 사람 통해서 이번엔 정말 유능하고 독한 변호사로 수소문해봐.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낡은 폴더폰을 손에 꽉 쥐었어요. 그건 더 이상 낡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유언이었고 제게 주어진 복수의 칼날이었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밤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낡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그 안에 담긴 잔인한 목소리들을 수십 번이고 다시 들었죠. 들을 때마다 슬픔은 옅어지고 분노는 더욱 단단하게 응축되어 제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어요. 동이 틀 무렵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제 안의 모든 눈물은 펄펄 끓는 분노에 모두 증발해버린 뒤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삐걱거리는 아파트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선반 위 남편이 쓰던 낡은 공구함이 눈에 들어왔죠. 뚜껑을 열자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녹슨 연장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저는 손에 딱 잡히는 작은 쇠망치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였죠. 저는 그 차가운 쇠망치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 낡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그 길로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익숙한 수원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광교 신도시,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 버스에서 내려 마주한 그곳은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번쩍이는 주상복합 건물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집이었죠. 저는 잠시 그 거대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안에서 그들은 제 남편의 목숨값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로비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대리석이 발끝에 서늘한 감각을 전해왔어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영이가 나타났죠. 저를 본 그 아이의 얼굴에 놀람과 함께 즉각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은 온통 번쩍이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벽에는 거대한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제 남편의 고통과 맞바꾼 것들이었어요. 제가 말없이 거실을 둘러보자 미영이가 참지 못하고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구경 다 하셨어요. 패소했다고 행패 부리러 오신 거 아니면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저희 바빠요. 그 말에 안방에서 강훈이가 나왔어요. 아들은 저를 보더니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듯 말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법으로 다 끝난 일이잖아요. 모든 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왜 자꾸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버지의 뜻.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신문지에 쌌던 망치를 꺼내 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죠. 내 이놈들, 내 놈들의 불효죄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 섞인 절규였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고 쨍그랑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박살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놈들의 거짓말이다. 다시 한번 망치를 휘두르자 번쩍이던 유리 테이블이 폭삭 주저앉으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장식장 위 도자기를, 값비싸 보이는 스피커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또 부쉈어요.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쌓여왔던 모든 울분과 한이 망치 끝에 실려 터져나왔죠. 아들 내외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가 겁에 질린 채 떨고만 있었어요.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나서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망치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품속에서 남편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적이 흐르는 박살난 거실 한가운데서 그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엄마 돌아올 때까지 밥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신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미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강훈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바닥을 기어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엄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리는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박살난 그들의 성을 뒤로 한 채 돌아섰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애원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 슬기와 함께 새로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밤새 저희가 보낸 음성 파일을 모두 확인한 뒤였죠.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존속 학대입니다. 이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저는 변호사의 책상 위에 음성 파일이 담긴 USB를 올려놓고 사기 및 존속 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며 항소를 진행했어요. 그 소식은 수원의 지역 신문인 경기일보에 먼저 실렸어요. 치매 아버지를 굶기며 유산 가로챈 패륜 아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으로 퍼져나갔죠. 세상의 모든 비난이 이제 그들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항소심 재판 날이 밝았어요. 수원고등법원의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진우와 슬기의 손을 잡고 원고석에 앉았어요. 이전 재판과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음성 파일이 법정 전체에 재생되던 순간이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강훈이와 미영이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 안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죠. 피고석에 앉은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됨.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유언장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덧붙였어요. 또한 피고인들의 존속학대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을 이 자리에서 법정 구속한다. 유언장 무효, 법정 구속. 그 단어들이 제 귀에 울리는 순간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강훈이와 미영이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그들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잘못했다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셔츠 늦은 후회였죠. 저는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지지해준 두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법정 계단을 내려왔어요.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와 마주한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따가웠어요. 길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지만 마음속은 시원한 해방감 대신 텅 빈 고요함만이 가득했죠. 제 양손을 꼭 잡은 진우와 슬기의 온기만이 제가 현실의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가 된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세상은 시끄럽게 돌아갔죠.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 그리고 강훈이와 미영이가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친척들과 이웃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식이 저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어요.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온 것은 강훈이가 다니던 회사였어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아들이 그곳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동네 사람들 붙잡고 자랑할 만큼 기뻤었는데 그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차가운 이유를 들어 강훈이를 즉시 해고했어요. 한순간에 아들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함과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거죠. 며느리 미영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존속학대와 사기라는 꼬리표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 아이가 다시는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몰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토록 자랑하던 광교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척편에 들려온 소식은 그들이 수원의 구도심인 권선구의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는 것이었죠. 한때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아이들이 이제는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축축한 방에서 살게 된 거예요. 친구와 동료, 심지어는 미영인의 친정 식구들까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탐욕이라는 접착제로 붙어 있던 그들의 사랑 역시 가난과 절망이라는 비바람 앞에 속절없이 부서져 내렸죠.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는 고성이 오고 간다고 했어요. 강훈이는 미영이의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저주했고 미영이는 강훈이의 무능함 때문에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고 악을 썼다고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그저 무겁게 가라앉기만 했어요. 물론 그들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했죠. 하지만 그 비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어요. 어미의 마음이란 이토록 어리석고도 질긴 것인가 봐요. 그렇게 몇 달을 멍하니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잠겨있던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돈은 더 이상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제 남편의 목숨값이고 제 눈물값이었어요. 이 돈을 그저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쓸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진우, 슬기와 상의한 끝에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죠. 저는 수원의 한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 지원 단체에도 연락했죠. 남편의 이름으로 적지 않은 돈을 기부했어요. 제 사연을 들은 복지관 관장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죠.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 경험을 나눠줄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복지관 상담실에 모인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 법정에서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낡은 폴더폰이 제게 가져다 준 기적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상처가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노인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웠죠. 늘 두렵고 낯설기만 했던 그 작은 기계로 이제는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복지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다른 어르신들과 소통도 하게 되었어요. 기술 때문에 고립되었던 제가 이제는 기술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던 거죠.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고 저는 진우, 슬기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어요. 깨끗하게 벌초된 무덤 앞에 새로 핀 들꽃을 놓아두고 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죠.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억울함은 내가 다 풀어줬으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담긴 눈물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니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배추 쏙 더 주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도 먹네.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마당. 저희 집은 시끌벅적한 김장 준비로 분주했어요. 진훈의 가족과 슬기네 가족이 모두 모여 마치 잔칫날 같았죠. 훌쩍 커버린 손주 녀석이 제 옆에 찰싹부터 갓 버무린 김치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빨간 고춧가루로 물든 손을 잠시 멈추고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만히 둘러보았어요. 서로의 얼굴에 양념을 묻히며 장난치는 진우와 며느리, 남편과 함께 절인 배추를 나르는 딸 슬기, 그리고 마당을 뛰어다니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제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어떤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가족이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라는 걸 저는 제 온 생을 바쳐 배우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핏줄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관계라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진심이니까요.